하나만 더 옛날 이야기를 더해서 드리자면은 60년대 중반에 설마 연준만 비둘기적으로 해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는 베이비 부머가 정말 큰 역할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베이비 부머가 막 탄생하던 시기였어서 예. 이제 가장이시잖아요. 예. 집에 막 4남매, 5남매 있으면 이거는 뭐 회사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건 모르겠고 그 정도는 없습니다. 이제 임금 더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수요가 왜 줄어? 우리 집만 해도 4남매인데 수요란 늘어나는 거야.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는 거야. 네. 예. 근데 지금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인구가 늘어나는 걸 되게 큰 축을 담당해 왔었잖아요. 그쵸. 예. 내비두면 한 2, 3년 안에 중국의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되게 중국조차. 드라마틱하죠. 예.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도 봤을 때 우리 고령화를 걱정하잖아요. 예. 고령화를 걱정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수요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물가가 잡히면서 지금의 혼란은 조금 이제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 큰 그림에서의 우리 내년도 경제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조금만 세분화해서 뭐 수출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죠. 한국 수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계에서도 한국 수출을 되게 뜯어서 보거든요. 올해 한국 수출이 역대 최고치예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지금 연초가 고점이고 연말이 저점이어서 이게 저는 반영이 너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해요.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도에도 수출이 지금 정도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한 달. 그러니까 뭐 선박을 인도했달지 아니면 그때 반도체 경기 되게 좋았었어요. 슈퍼사이클. 네, 기승전 반도체.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누가 몇 프로 늘었고 누구는 마이너스 나고 이거를 뜯어보면은 2017년도, 16년, 17년, 18년도에는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반도체만 플러스, 나머지 다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출이 최고치여도 반도체 꺾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기업 경영 계획도 그렇게 짤 수가 없고 예.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저게 지속성이 없으면 멀티플이라 그러죠. PER, 그러니까 더 그 주식을 비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없죠. 맞아요. 근데 올해 수출 어떻게 했냐, 작년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반도체가 물론 전체 수출에서 여전히 한 20%를 차지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요 15개 수출 품목 하거든요. 뭐 기계, 조선, 석화에서 막 쭉쭉쭉 나오는데 15개 중에 15개가 플러스예요.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네. 이렇게 좋은데 맨날 피크아웃이래. 네.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막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좋았던 것도 있고.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과거형이니까 내년 수출은 어떨 거냐? 지금까지 최고치를 찍으면 그 다음 해에는 굉장히 야속하게도 역성장이었어요. 2010년 이후에는. 예.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피크아웃이 저희가 아니다. 볼 때 저희가 보니까 증가율은 줄어들죠. 그렇죠. 네, 증가율은 줄어들 수 증가율은 있죠. 줄어드는데 올해 너무 20%나 했으니까 내년에 예. 그렇다고 막 30%가 되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 또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되게 인상적인데 우리가 거의 1분기부터 피크아웃 얘기를 했어요. 근데 1분기 피크아웃,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럼 피크아웃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뭐 지금 11월, 12월 정도면은 살짝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었어요. 작년 9월부터 수출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이미 뚱뚱해져서 올해는 이제 그거랑 대비하면 증가율이 낮았어야 되는데 최근에 수출 코멘트 나온 거 한 몇 개 찾아보세요. 예상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예상을 상회하는 도대체 서프라이즈. 예상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다 틀리는 거예요. 좀 많이 숫자를 써냈는데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P하고 Q잖아요. 예. 지금은 가격이 거의 수출 최고치의 90%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영이 주식시장이든 경제에도 온기가 많이 없다면은 가격도 올리면서
더 많이 팔면 제일 좋은데 그쵸. 지금은 사실 병목 현상 이런 것도 있어서 수량은 좀 제대로 안 나가고 있고 가격은 좀 그래도 높이 받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내년에 우리가 반도체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유가도 막 90불, 100불, 80불 이렇게 좀 약간 부담스러운 유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수출이 플러스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제가 요거를 자료를 쓰려고 벼르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떤 수출이 연속 최고치를 달성. 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중국이 막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기본이 20%였어요. 그렇죠. 기본 두 자리. 잘 나오면 막 연간 30%. 예. 근데 2010년, 2008년, 정확히 2008년 이후에는 그냥 5% 늘었다, 2%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증가율은 나만 계산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뭐 기저로 먹고 사는. 예, 뭐 앞으로 두 오르면 바퀴 내리고, 굴렀다, 내리면 예, 오르고. 뒤로 두 바퀴 굴렀다,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박스피.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의 자산을 우리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진 않죠. 그쵸. 오히려 예. 후려치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대하는 거죠. 올해 그럼 최고치, 여기는 그래. 좀 보수적인 시각이라면 이것도 디스카운트, 저것도 디스카운트 할 수 있지만 예. 내년에 또 최고치면은 뭐 예전처럼 20%씩 성장을 못해도 한국이 그래도 워낙 다양한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다 보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엔진이 여러 개네라는 생각들을 좀 저 같으면은 할 것 같다. 요거는 사실 바램 반. 숫자 반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바램이라는 것들을 거는 숫자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있으신 거고 네. 바램은 그 달라진 숫자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평가가 이거는 이전하고 좀 다르다. 2년 연속으로 한 거는 10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밸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숫자적으로는 근거가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러면 저 설비 투자 쪽은 좀 어때요? 저희 이제 연간 전망 같은 거 할 때 뭐 내년에 뭐 1분기 뭐 상저하고 뭐 상고하죠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도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핫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한 1, 2년 이렇게 했었고 예. 내년에는 또 물가가 안정되면서 뭔가 이렇게 백신도 다들 맞았고 그러니까 제 궤도로 돌아가는 해가 정상화가 되는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뭐를 먹고 살지? 저는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답을 좀 정해줬다고 생각해요. 제조업 기업을 만약에 운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병목 현상 때문에 막 2년 동안 막 너무 시달렸어. 그럼 뭐 하시겠어요? 캐펙스 해야죠. 예, 설비 투자 해야죠. 뭐 지금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네, 특히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선진국의 투자 사이클이라는 단어 되게 어색하지 않으세요? 뭐 중국의 투자 사이클, 뭐 인도의 투자 사이클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 사이클, 유럽의 투자 사이클이라는 말은 미국은 소비하는 나라 아닙니까? 투자하는 나라가 아니고. 네, 유럽은 정체된 나라. 인터넷도 잘 안 된다며. 우리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 왜 그렇게 설비 투자 안 했을까? 이문이 안 남으니까. 그쵸. 밖에 외주 주는 게 더 좋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거의 완성 단계이고 미국은 항상 그 정점에 있죠. 서로 애플에 막 그쵸. 내고 싶어서 안 납품을 달죠. 하고 예. 싶죠. 그래서 외주를 주는 게 너무나 이거는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없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누가 가장 고생하냐면 모두 고생하지만 제가 볼 땐 미국이 제일 심해요. 이게 이제 반증이 되는 게 물가 계속 얘기가 오늘 이렇게 물고 물리는데 예. 원래 이제 뭔가 뭐 병목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있다, 유가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벤트가 터지면은 국가별 물가 상승률을 쭉 뿌려놓고 보면은 뭐 인도나 이제 브라질 같이 신흥시장국이 위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고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제일 밑에 있고 보통 미국이나 유럽은 밑에 있죠. 왜냐면은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었던 걸로 막 소화도 되게 잘 하고 빨리 물건 가지고 와 이러면 미국에 먼저 납품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물가가 되게 최상단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높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뭐 이게 이문이 안 남아도 공장을 못 돌렸을 때 리스크를 2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 예. 이게 다 뭐 우리가 지금 가발부터 만들 수는 없지만 핵심 부품이라도 여기에 가지고 오자. 그리고 중국하고 보니까
화약이는 글렀어. 우리는 그냥 경쟁이야. 여기서부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뭔가 거기에 안보의 껍질을 씌우던 리스크 관리의 껍질을 씌우던 이제 또 기후도 있잖아요. 기후 변화 같은 것도 대응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선진국의 투자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이게 중국처럼 막 그렇다고 투자 증가율이 막 20% 30% 이렇게 되기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투자가 되게 약간 전무한 느낌. 그쵸. 이었다라고 한다면 기계를 좀 많이 주문하네. 미국 쪽에 납품이 좀 많이 들어가네. 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좀 경제 지표든 기업 단에서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진짜 낯선 단어긴 해요. 제 기계 수출은 사실 그 제조업 국가들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미국으로 나가는 거는 최종 소비재들이 보통 나가지 뭐 기계라든지 미국에 선박 납품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경제 지표로 잡히는 게 기계 주문이에요. 그런 경제 지표의 기계 주문. 근데 기계 주문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인 거는 당연하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막 80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내후년에는 뭘로 먹고 살지? 이게 사이클이라고 뭐 한 6개월 좋다 말면 이걸 사실 사이클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공장마다 다르지만 6개월 만에 뚝딱뚝딱 짓는 공장보다는 그쵸. 뭐 1라인, 2라인, 3라인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거는 짧게는 2, 3년. 업황이 좋다면 더 길게 갈 수 있는 투자 사이클이니까 저는 이거를 다음 먹거리, 그러니까 다음 경제의 동력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잘만 돌아가면은 뭐 1라인, 2라인, 3라인 거는 게 한 4년, 5년 끌게 되면 5라인 거의 다 끝날 때 되면 또 이게 개보수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1라인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이 제조 설비를 다시 만든다는 거는 중간재를 만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좋은 호재일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거는 중간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미국으로 이제 의존도가 분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나쁘지 않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기대를 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이게 뭐 어떤 주식 투자에 관련된 아이디어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이 이 미국만 해도 전체 GDP에서 소비가 70%고요. 설비 투자만 하면 뭐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소비는 예를 들어서 잘 될 때 5%고 안 되면 1%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이 이상했던 거지 우리가 막 갑자기 1,000만 원씩 쓰고 막 100만 원 쓰던 사람 1,000만 원 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적어요, 스윙이. 중요하지만 적어요. 근데 설비 투자는 안 되면 마이너스 20, 30%도 가요. 다 안 하면. 정말 그렇기도 해요. 잘 되면 잘 돼서 이게 경제를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비중 작은 거에 비해서는 커요. 이게 레버리지가 크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도 미국이 지금까지는 부양책으로 잘 해왔어. 경제가 괜찮아. 내년엔 어떨까? 내후년에 금융시장에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열심히 보게 되는데 설비 투자가 기업단에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사실 리쇼어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쵸. 지금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옛날 느낌이죠. 네, 올드한 느낌이죠. 그래서 정부가 막 리쇼어링 합시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듭시다라고 할 때 기업 입장에서 그거를 따라갈 만한 인센티브는 되게 적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본인이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건 자발적인 리쇼어링이 부분적으로라도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경제는 내년 전망만 할 수는 없고 이게 한 3에서 5년 매번 바뀌어요. 잘 어려워요. 근데 3에서 5년 정도 그래도 뭐를 하나 끌고 갈 게 보이면 사실은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코로나 피해가 계속되면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뭔가 자원들이 들어가면서 경제가 어거지든 매끄럽게든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플러스 그동안 너무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의 리쇼어링 설비 투자가 이제 일어날 거다.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오프닝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랑 서비스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가 사실 올라와주긴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 변이 문제가 좀 걸리긴 하지만 굳이 이 서비스 쪽 아까 한쪽은
이 소비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생산이 쇼티지가 났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설비 투자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럼 지금 또 좀 밑바닥에 있는 거는 좀 서비스 쪽일 것 같은데 그쪽은 사실 전망이 큰 의미가 없나요?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경제에서는 서비스 소비가 70이고 원래 내구재 소비 30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되게 중요한데 예. 이렇게 단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머리를 막 한 달에 10번 깎진 않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복하는 탄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내구재가 물건에 대한 회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소비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진짜 좋아지나 보다라고 할 텐데 막 사람들이 막 뭐 태블릿 2개 사고 냉장고 사고 자동차 막 몇 개월 기다렸다 사고 이런 거 보다가 예. 외식하고 뭐 영화 보고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거는 경제에는 되게 중요하고 이제 밑단을 다지는 작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투자 쪽에 이렇게 연결되긴 쉽죠.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는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코노미스트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지수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하우스비오가 가지고 있는 지수 전망과 그 근거 그리고 혹시 그 가능하다면 뭐 좀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보는 섹터? 정도까지는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일단은 뭐 연말에 증권사들마다 뭐 몇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또 언론사들은 그걸 또 다 이렇게 줄 세고 표로 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저희는 상단 3,600. 사실은 조금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기본으로 높게, 한 20%씩은 다 올라가야 되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수출 최고치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익이 줄어서 주가가 별로였던 게 아니라 멀티플,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주식을 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었었어요. 이게 뭐 달러가 강세였던 것도 있고 코로나도 계속 반복됐던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또 워낙 강세 전망하거든요. 한국 자산이 전반적으로 좀 비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수 좋게 보고 있기도 하고 저희는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미디어, 컨텐츠, 바이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굴뚝을 담당했던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익에 대한 밑단을 다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향후의 성장성과 관련돼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미디어, 컨텐츠, 바이오 그쪽에 중소형 성장주를 저희 좀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근데 그 콘텐츠 쪽 섹터가 우리나라 제조업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비중이 작죠. 이게 지수를 올릴 정도가 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이 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희 이제 그쪽도 기대를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6만 원, 7만 원인데 3,600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뽀피디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이제 8층에 사람 있거든요. 저희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는 워낙 좀 싸요 정말로. 네,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맞아요. 팔래야 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제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탑픽을 꼽아봐라라고 하면은 이제 꿈과 희망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외국인들 한국 주식 들고 있는 비중을 보면은 얘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뭐가 좀 고민할 게 많구나. 그러니까 고민할 게 많으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미국이 워낙 좀 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예로 숫자예요. 한국은 이제 신흥시장국에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이 그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한 30%면 미국 먼저 얘기지. 미국이 한 20%면 한국은 뭐 예를 들어서 한 40%는 돼야 환에 대한 리스크, 저 나라에 대한 리스크까지 지면서 내가 한국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워낙 돈을 잘 버니까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라들이 다 여기 터졌다 저기 터졌다 하니까 약간 종잡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사실은 미국 저희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년에 11월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그로스 그러니까 그 주당 순이익 증가율 모멘텀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미국으로 돈이 되게 집중된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밖으로 나오는 돈들도 생겨날 거다.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에 대해서 회의분들이 댓글 많이 다시는데 내년에는 국장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국장 우리나라장, 미장은 미국장.
요즘 정말로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게 보고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꼭 이렇게 또 길게 투자하신 분들은 제 말 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아, 그래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할 때가 네. 동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둡게 보고 있다는 생각들도 많이 해요. 이게 수출 증가율 올라오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도 미국에서 워낙 또 큰 돈을 풀기도 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러면 EPS가 막 뻥뻥 올라가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미국 장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EPS가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거기에 대한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한 수출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와 바이오가 또 뒷받침이 돼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3,600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국장이 아니고 2022년 경제,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어떤 경제의 모습과 주시장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에 대한 얘기를 김효진 위원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또 시장을 지켜보다가 경제적으로 좀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하고 김 위원님의 좀 얘기, 관점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모셔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KB증권의 김효진 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췌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